새벽 4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쓰레기 보관소에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죠. 구분 할머니 한 분이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접고 폐지를 골라내는 그 모습.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할머니는 황급히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게 손전등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8층 김순덕 씨, 당장 관리사무소로 나오십시오. 이 방송을 들은 순간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 힘들지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72세,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계셨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말씨도 적고 주민들과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42세인 아들은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요. 3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남겨진 건 할머니와 8살 손녀 지은이뿐이었죠.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한 달 생활비는 40만 원, 병원비는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새벽 재활용품 수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내려가 버려진 박스와 폐지를 주웠습니다. 손이 베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많을 때는 15만 원까지 모을 수 있었거든요. 손녀의 작은 희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타트 부녀회장 박미란이었습니다. 45세인 박미란은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로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계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박미란은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 수익금 명세를 챙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행사를 하고 자신의 치적을 쌓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재활용품 수익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박미란은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미란은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죠. 도대체 왜 수익금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누가 우리 아파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박미란이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당장요. 분명히 누가 훔쳐가고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한 달치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한 할머니가 쓰레기장에 나타나 재활용품을 챙겨가는 모습을요. 화면을 확대하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8층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박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찾았어. 다음 날 아침 박미란은 주민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긴급 공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관리사무소에서 비상 주민회의를 엽니다.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본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라니? 우리 아파트에? 저녁 7시 관리사무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미란이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CCTV 화면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마다 쓰레기장을 뒤지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8층에 사는 김순덕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말도 안 돼. 박미란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재활용 수익금이 3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경로잔치도 못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축소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주민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관리비로 쓸 돈을 저 할머니가 가져간 거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 아닌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관리소장이 김순덕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란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시든가 아니면 일을 구하시든가 해야지 왜 남의 물건을 훔쳐가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죠. 박미란이 다그쳤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유라도 들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든 말든 하지.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동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동정이 할머니는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혼자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주민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유도 안 말하고 사과하면 뭐해요?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요? 박미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솔직히 이런 분과 함께 살 수 없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김순덕 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관리 규약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화가 나시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민들이 정말로 서명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틀 만에 전체 입주민의 80%가 서명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와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도둑이래.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해.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할머니를 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연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재활용품도 계속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새벽 일찍 사람들이 깨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박스를 뜯다 생긴 상처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 이철수였습니다. 58살인 이철수는 20년째 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민회의 이후 이경비는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가는 건 비싼 재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박스도 깨끗한 페트병도 아니었어요. 그냥 구겨진 박스와 찢어진 폐지뿐이었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이경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 정말 돈 때문이라면 더 좋은 걸 가져갔을 텐데? 며칠 뒤 이경비는 8층을 지나가다가 김순덕 할머니 우편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봉투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비 독촉장이었습니다. 이경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병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순자 회원님은 경로당에서 쫓겨난 뒤로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긴 했죠. 바로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말이 집이지 할머니에겐 차라리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는 겉으론 웃으면서도 할머니가 집에만 있으면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설거지를 조금만 늦게 해도 방문을 조금만 크게 닫아도 한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휴, 진짜. 며느리는 말끝마다 한숨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한숨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설거지라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보고는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할 때였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들이 잘 모르는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재주였어요. 그냥 손재주가 아니라 웬만한 옷은 뚝딱 만들어내고 수선도 척척 해내는 그런 실력이었죠. 심지어 동네 양복점에서 일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어요. 그때 할머니는 바느질로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실력은 그냥 묻혀버렸죠.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녹슨 재봉틀 하나와 낡은 바느질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지.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몰래 재봉틀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바늘도 제대로 꿰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낡은 천 조각 몇 개로 작은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걸 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할만하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재봉틀 위를 천으로 덮고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죠. 문을 여니까 낯선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혹시 박순자 할머니 댁 맞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다행이다. 저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말에 할머님은 조금 경계심을 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를요? 무슨 일로요? 김영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양복점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바느질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할머니의 표정을 본 김영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손재주가 예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부탁이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선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해서요. 혹시 할머니께서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 딱 필요해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손도 떨리고 눈도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못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한 번만 가볼게요. 한 번만요. 김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진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고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바느질 수업은 금방 인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슬쩍 말했어요. 순자 씨, 그거 알아요? 요즘 경로당에서 난리 났대요. 경로당이요? 네, 회장 그 양반이 경로당 돈 몰래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사 들어갔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할머니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상담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연락 왔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항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이상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늘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 두세요. 할머니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할머니로 말이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끝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에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경비원 이철수가 병원 독촉장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요.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경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이경비는 결심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요. 새벽 4시에 이경비는 경비실에서 잠을 설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시 15분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구부정한 등에 커다란 봉지를 하나 들고서요. 이경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폐지를 주워 담고 박스를 접어서 봉지에 넣었죠. 손이 베이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경비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무거운 봉지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경비는 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할머니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고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봉지를 내려놓고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시 후 아저씨가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경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물상을 나와 대학병원 건너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걸어갔어요. 이경비는 숨죽이며 따라 들어갔죠.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아암센터, 그곳이었습니다. 이경비는 멀찍이 떨어져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좀 어때? 많이 아파? 아니야, 할머니 왔으니까 안 아파.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마나 힘든지 그 작은 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경비는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할머니가 왜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는지를요. 잠시 후 할머니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이경비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 10만 원이었어요. 간호사님, 이거 이번 주 치료비로 먼저 내려고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치료비만 400만 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알아요.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내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지은이 치료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 다음 주까지는 꼭, 네네, 꼭 마련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손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나으면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갈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 다 나으면 할머니가 어디든지 데려갈게. 할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경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 구석에서 몸을 돌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건 아니잖아. 이경비는 그날 할머니가 병원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떠난 후 간호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경비는 아이의 차트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간호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이경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김지은, 8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현재까지 치료비 3,500만 원 미납. 다음 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치료 중단 가능성 있음. 이경비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이경비는 관리소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말했어요. 소장님, 긴급 주민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갑자기 왜요? 김순덕 할머니 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관리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경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저녁 7시 다시 한번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지난번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박미라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이미 퇴거 서명은 다 끝났는데? 하지만 이경비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경비는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님, 이거 이번 주 치료비로 먼저 내려고. 할머니, 이번 주 치료비만 400만 원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내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지은이 치료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경비는 화면을 바꿔서 병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소아암센터 병실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김순덕 할머니의 손녀 김지은입니다. 8살이고요.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셨던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박미라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에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공동재산을 훔쳐가는 게 정당화되나요?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박미란 씨,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뭐라고요? 작년에 당신 명품백 20개 중고로 팔아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린 당신 편 들어줬잖아요.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을 때도 우리가 쉬쉬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당신이 지금 생계를 위해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한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주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미란 씨. 당신 부녀회비로 개인 쇼핑한 것도 우리 다 알아요. 영수증 조작한 거 다 알고 있다고요. 박미란은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이경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란 씨,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 아파트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 말에 박미란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들어선 거예요. 할머니는 사람들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할머니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맞아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금 모읍시다. 지은이 치료비 우리가 도와줍시다. 좋아요. 저도 10만 원 내겠습니다. 저는 20만 원. 순식간에 회의실은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었고 이틀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미라는 부녀회장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미라는 그대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은이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야.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서로의 이유란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사연,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대학병원 소아암센터, 그곳 복도에는 오늘도 여러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었죠. 바로 8층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혼자 걸었어. 간호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니까. 지은이었습니다. 석 달 전 그 창백하고 힘없던 아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뺨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가늘게 자라난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병원 로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네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 너도 제발 괜찮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그것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너 어디 있니? 괜찮은 거니? 네, 저 지금 부산에 있어요.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심한 자식이라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단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렴. 지은이는 엄마가 지킬 테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은이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할머니와 지은이를 맞이한 건 현관 앞에 놓인 선물 상자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글쎄, 누가 놓고 간 걸까?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 옷, 장난감, 그림책 등 그리고 손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빨리 나와서 다행이야.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보자. 5층 아줌마가 할머니,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6층 김씨, 지은이 할머니 항상 응원합니다. 3층 입주민 1동.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환하게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퇴원했다며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에이,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죠.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걷던 할머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한 여자가 보였거든요. 바로 박미란이었습니다. 박미란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박미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미란은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죠. 저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박미란은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박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박미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미란은 조용히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 왔고 아파트 단지는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지은이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져
의사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할머니 같은 사람들 다 살려줄 거야.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꼭 그렇게 되렴.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할게. 응, 약속해.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어제는 절망이었던 게 오늘은 희망이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결국엔 가장 큰 사랑을 받기도 하죠.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사연,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 쉽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드라마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새벽 4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쓰레기 보관소에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죠. 구분 할머니 한 분이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접고 폐지를 골라내는 그 모습.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할머니는 황급히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게 손전등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8층 김순덕 씨, 당장 관리사무소로 나오십시오. 이 방송을 들은 순간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 힘들지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72세,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계셨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말씨도 적고 주민들과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42세인 아들은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요. 3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남겨진 건 할머니와 8살 손녀 지은이뿐이었죠.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한 달 생활비는 40만 원, 병원비는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새벽 재활용품 수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내려가 버려진 박스와 폐지를 주웠습니다. 손이 베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많을 때는 15만 원까지 모을 수 있었거든요. 손녀의 작은 희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타트 부녀회장 박미란이었습니다. 45세인 박미란은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로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계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박미란은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 수익금 명세를 챙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행사를 하고 자신의 치적을 쌓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재활용품 수익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박미란은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미라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죠. 도대체 왜 수익금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누가 우리 아파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박미란이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당장요. 분명히 누가 훔쳐가고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한 달치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한 할머니가 쓰레기장에 나타나 재활용품을 챙겨가는 모습을요. 화면을 확기하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8층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박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찾았어. 다음 날 아침 박미란은 주민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긴급 공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관리사무소에서 비상 주민회의를 엽니다.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본 주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라니? 우리 아파트에? 저녁 7시 관리사무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미란이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CCTV 화면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마다 쓰레기장을 뒤지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8층에 사는 김순덕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말도 안 돼. 박미란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재활용 수익금이 3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경로잔치도 못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축소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주민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관리비로 쓸 돈을 저 할머니가 가져간 거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 아닌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관리소장이 김순덕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란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시든가 아니면 일을 구하시든가 해야지 왜 남의 물건을 훔쳐가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죠. 박미란이 다그쳤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유라도 들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든 말든 하지.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동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동정이 할머니는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혼자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주민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유도 안 말하고 사과하면 뭐해요?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요? 박미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솔직히 이런 분과 함께 살 수 없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김순덕 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관리 규약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화가 나시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민들이 정말로 서명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틀 만에 전체 입주민의 80%가 서명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와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도둑이래.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해.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할머니를 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연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재활용품도 계속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새벽 일찍 사람들이 깨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박스를 뜯다 생긴 상처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 이철수였습니다. 58살인 이철수는 20년째 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민회의 이후 이경비는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가는 건 비싼 재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박스도 깨끗한 페트병도 아니었어요. 그냥 구겨진 박스와 찢어진 폐지뿐이었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이경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 정말 돈 때문이라면 더 좋은 걸 가져갔을 텐데? 며칠 뒤 이경비는 8층을 지나가다가 김순덕 할머니 우편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봉투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비 독촉장이었습니다. 이경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병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순자 회원님은 경로당에서 쫓겨난 뒤로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긴 했죠. 바로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말이 집이지 할머니에겐 차라리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는 겉으론 웃으면서도 할머니가 집에만 있으면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설거지를 조금만 늦게 해도, 방문을 조금만 크게 닫아도 한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휴, 진짜. 며느리는 말끝마다 한숨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한숨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설거지라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보고는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할 때였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들이 잘 모르는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재주였어요. 그냥 손재주가 아니라 웬만한 옷은 뚝딱 만들어내고 수선도 척척 해내는 그런 실력이었죠. 심지어 동네 양복점에서 일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어요. 그때 할머니는 바느질로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실력은 그냥 묻혀버렸죠.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녹슨 재봉틀 하나와 낡은 바느질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지.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몰래 재봉틀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바늘도 제대로 꿰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낡은 천조각 몇 개로 작은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걸 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할만하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재봉틀 위를 천으로 덮고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죠. 문을 여니까 낯선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혹시 박순자 할머니 댁 맞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다행이다. 저 김영이라고 하는데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말에 할머님은 조금 경계심을 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를요? 무슨 일로요? 김영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양복점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바느질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할머니의 표정을 본 김영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손재주가 예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부탁이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선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해서요. 혹시 할머니께서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 딱 필요해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손도 떨리고 눈도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못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한 번만 가볼게요. 한 번만요. 김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진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고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바느질 수업은 금방 인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슬쩍 말했어요. 순자 씨, 그거 알아요? 요즘 경로당에서 난리 났대요. 경로당이요? 네, 회장 그 양반이 경로당 돈 몰래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사 들어갔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할머니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상담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연락 왔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항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이상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늘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 두세요. 할머니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할머니로 말이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끝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에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경비원 이철수가 병원 독촉장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요.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경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이경비는 결심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요. 새벽 4시에 이경비는 경비실에서 잠을 설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시 15분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구부정한 등에 커다란 봉지를 하나 들고서요. 이경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폐지를 주워 담고 박스를 접어서 봉지에 넣었죠. 손이 베이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경비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무거운 봉지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경비는 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할머니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고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봉지를 내려놓고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시 후 아저씨가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경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물상을 나와 대학병원 건너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걸어갔어요. 이경비는 숨죽이며 따라 들어갔죠.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아암센터, 그곳이었습니다. 이경비는 멀찍이 떨어져서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좀 어때? 많이 아파? 아니야, 할머니 왔으니까 안 아파.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마나 힘든지 그 작은 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경비는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할머니가 왜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는지를요. 잠시 후 할머니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이경비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 10만 원이었어요. 간호사님, 이거 이번 주 치료비로 먼저 내려고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치료비만 400만 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알아요.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내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지은이 치료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 다음 주까지는 꼭, 네네, 꼭 마련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손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나으면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갈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 다 나으면 할머니가 어디든지 데려갈게. 할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경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 구석에서 몸을 돌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건 아니잖아. 이경비는 그날 할머니가 병원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떠난 후 간호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경비는 아이의 차트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간호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이경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김지은, 8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현재까지 치료비 3,500만 원 미납. 다음 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치료 중단 가능성 있음. 이경비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이경비는 관리소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말했어요. 소장님, 긴급 주민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갑자기 왜요? 김순덕 할머니 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관리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경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저녁 7시 다시 한번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지난번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박미라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이미 퇴거 서명은 다 끝났는데? 하지만 이경비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경비는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님, 이거 이번 주 치료비로 먼저 내려고. 할머니, 이번 주 치료비만 400만 원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내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지은이 치료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경비는 화면을 바꿔서 병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소아암센터 병실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김순덕 할머니의 손녀 김지은입니다. 8살이고요.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셨던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박미라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에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공동재산을 훔쳐가는 게 정당화되나요?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박미란 씨,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뭐라고요? 작년에 당신 명품백 20개 중고로 팔아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린 당신 편 들어줬잖아요.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을 때도 우리가 쉬쉬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당신이 지금 생계를 위해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한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주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미란 씨. 당신 부녀회비로 개인 쇼핑한 것도 우리 다 알아요. 영수증 조작한 거 다 알고 있다고요. 박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이경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란 씨,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 아파트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 말에 박미라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들어선 거예요. 할머니는 사람들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할머니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맞아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금 모읍시다. 지은이 치료비 우리가 도와줍시다. 좋아요. 저도 10만 원 내겠습니다. 저는 20만 원. 순식간에 회의실은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었고 이틀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미라는 부녀회장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미라는 그대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은이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야.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서로의 이유란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사연,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대학병원 소아암센터, 그곳 복도에는 오늘도 여러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었죠. 바로 8층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혼자 걸었어. 간호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니까. 지은이었습니다. 석 달 전 그 창백하고 힘없던 아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뺨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가늘게 자라난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병원 로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네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 너도 제발 괜찮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그것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너 어디 있니? 괜찮은 거니? 네, 저 지금 부산에 있어요.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심한 자식이라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단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렴. 지은이는 엄마가 지킬 테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은이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할머니와 지은이를 맞이한 건 현관 앞에 놓인 선물 상자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글쎄, 누가 놓고 간 걸까?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 옷, 장난감, 그림책 등 그리고 손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빨리 나와서 다행이야.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보자. 5층 아줌마가 할머니,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6층 김씨, 지은이 할머니 항상 응원합니다. 3층 입주민 1동.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환하게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퇴원했다며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에이,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죠.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걷던 할머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한 여자가 보였거든요. 바로 박미란이었습니다. 박미란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박미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미란은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죠. 저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박미란은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박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박미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미란은 조용히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 왔고 아파트 단지는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지은이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 의사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할머니 같은 사람들 다 살려줄 거야.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꼭 그렇게 되렴.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할게. 응, 약속해.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어제는 절망이었던 게 오늘은 희망이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결국엔 가장 큰 사랑을 받기도 하죠.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사연,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 쉽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드라마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